한강에 버려져 죽을 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개성의 간악한 대상인 강필성. 그는 어음을 위조해 포목상 송규만의 모든 것을 빼앗고 끝내 그를 죽였습니다. 송규만의 아들 치원을 한 노인이 구해냅니다. 40년 전 강필성에게 당했던 노인은 정성껏 치원을 보살핍니다. 노인에게 포목 장사를 다시 배운 치원의 극적인 복수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설아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성 만월방 포목거리는 해가 뜨기 전부터 부산했습니다. 새벽 인시가 되면 상인들이 하나둘 포문을 열었어요. 무명피를 펼쳐놓고 명주를 정리하고 배틀에서 나온 삼배를 깨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개성은 예로부터 상인의 고장이었지요. 고려 때부터 송도라 불리며 장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만월방은 포목을 다루는 객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골목 입구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필성상단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집은 삼칸 대청에 좌우로 행랑채가 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포목 창고가 5채나 늘어서 있었지요. 이곳의 주인이 바로 강필성이었습니다. 50줄의 사내로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어요. 눈은 가늘었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단정히 썼지요. 강필성은 늘 웃었습니다. 아침에 점포를 돌아볼 때도 웃었고 상인들과 차를 마실 때도 웃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도 웃었고 그 돈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을 때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개성 상인들은 강필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웃으면 웃을수록 누군가는 망했기 때문이었지요. 강필성이 개성에 나타난 것은 30년 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무명 행상이었습니다. 지게에 무명 몇 피를 지고 장터를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10년도 안 되어 큰 점포를 차렸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개성에서 가장 큰 포목 상단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강필성을 장사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신통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필성의 수법은 간교했습니다. 작은 포목상들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무명이나 명주가 급히 필요하니 공납 세금을 내지 못해 쩔쩔매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리겠소.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포목을 외상으로 주거나 돈을 빌려주었어요. 상대방은 고마워하며 어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성부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어음에 적힌 금액이 원래보다 10배로 불어나 있었어요. 상인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음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이것은 관에서 인정한 문서요. 개성 부사와 생리들은 모두 강필성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강필성의 조작을 눈감아 주었지요. 결국 상인들은 점포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강필성의 손에 들어간 것이 17채의 점포, 9곳의 배틀장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다가 왈패들에게 맞아 죽은 이가 둘이었어요. 빚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셋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강필성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강필성의 눈에 새로운 목표가 들어왔습니다. 송규만. 한양 칠패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어요. 45살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해에 그을렸고 눈빛은 정직했지요. 송규만의 집안은 3대째 포목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명주 전문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특히 전주와 안동에서 들여오는 명주는 품질이 뛰어나 한양 양반가에서 다투어 샀습니다. 송규만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물건에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외상을 주면 기한을 넉넉히 주었고 어려운 이에게는 값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20이 넘었어요. 한양뿐 아니라 개성, 평양, 전주까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송규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치원. 22의 청년이었어요. 키는 아버지보다 조금 작았지만 체격은 단단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영리했지요. 치원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웠습니다. 명주와 무명을 감별하는 눈이 있었고 숫자에도 밝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라면 우리 집대를 잘 이을 것이다. 송규만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원에게는 약혼녀도 있었어요. 콩매화. 19살의 처녀였습니다. 칠패시장 근처에 사는 양반가 딸이었어요. 얼굴이 단아하고 성격은 차분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지요.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갔고 2년 전에 혼인을 약속했어요. 내년 봄에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송규만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강필성의 눈에 송규만이 들어온 순간 그 평화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성은 송규만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쓸만하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명주 거래처 20곳, 점포 1채, 창고 2칸. 송규만의 재산은 강필성의 눈에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강필성은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해 가을, 나라에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공납이 늘었고 상인들은 세금을 마련하느라 허덕였어요. 송규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명주를 사들였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 팔리지 않았어요. 창고에는 명주가 쌓였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일이 다가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필성이 나타났어요. 가을 어느 날 저녁 강필성이 송규만의 점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송서방, 안녕하시오. 아, 강나리.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송규만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필성은 개성에서 이름난 대상인이었으니까요. 들으니 올해 장사가 어렵다지요. 예. 흉년이 들어 명주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소. 다들 어렵지요. 강필성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납은 내셨소. 그것이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송규만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필성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소. 예. 공납을 제가 대신 내드리겠소.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되지 않겠소. 송규만은 망설였습니다.
강필성의 평판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세금을 내지 못하면 점포가 봉쇄될 처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것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송규만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강필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소. 그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예, 고맙습니다. 강필성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강필성은 사랑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는구나. 좋아. 그럼 궁지로 몰아야겠어. 그는 붓을 들어 장부를 폈습니다. 송규만의 거래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전주의 명주 객주, 안동의 삼배 상인, 한양의 포목점들. 이자들을 먼저 끊어놓으면 되겠군. 강필성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규만의 거래처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뇌물을 주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송규만과는 거래하지 마시오. 그러면 제가 더 나은 조건을 드리겠소. 거래처들은 하나둘 송규만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송규만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오래 거래하던 곳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찾아가 보면 모두 핑계를 댔지요. 죄송하오. 올해는 사정이 어렵소. 명주가 지금은 필요 없소. 송규만은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거래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창고에는 명주가 쌓여갔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금 납부일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시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글쎄다. 방법을 찾아봐야지. 송규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송규만은 강필성의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강필성은 사랑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말했지요. 날이 송규만이 찾아왔습니다. 강필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어오라 하여라. 송규만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서 오시게. 앉으시오. 강필성은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번에 하신 말씀이 아직 유효하십니까? 송규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필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지요. 내가 언제 한 말을 어긴 적이 있소?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상인들끼리 서로 돕는 것 아니겠소? 강필성은 어음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흐릿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규만은 급한 마음에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도장을 꺼내 어음에 찍었습니다. 강필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음을 접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천천히 갚으면 돼요. 고맙습니다. 나리. 송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필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석 달 후 송규만에게 한성부 소환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어음의 금액은 10배로 불어나 있을 것이고 송규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개성 만월방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저녁 노을은 따뜻했습니다. 다만 송규만의 점포 위로 검은 먹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한양 칠패 시장의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규만은 점포에서 명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즘 거래처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필성에게 빌린 돈으로 공납을 치른 덕분에 점포 봉쇄는 면했지요. 송규만은 마음 한편에 빚이 걸렸지만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포 앞에 관복 차림에 아전 둘이 나타났어요. 송규만이요? 예, 소인이 송규만이 올시다. 아전은 표정 없는 얼굴로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성부 채무소환장이요. 3일 내로 출두하시오. 송규만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금액이 10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50냥을 빌렸는데 500냥이라 적혀 있었지요. 송규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서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이것이 무슨... 아전들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송규만은 문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필성의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요. 송규만은 그 길로 개성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 만월방에 도착했어요. 강필성의 대문 앞에 섰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나리, 소인 송규만이요. 나리, 문 좀 열어주시오. 한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하인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필성은 사랑방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오, 송서바. 어인일로 이리 오셨소. 나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송규만은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인이 빌린 것은 50냥인데 어찌 500냥이라 적혀 있습니까? 강필성은 소환장을 흘깃보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음에 송서방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허나 소인이 적은 금액은 50냥이었습니다. 그것은 송서방 생각이고 어음에 적힌 금액은 500냥이요. 관에서 인정한 문서요. 송규만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리,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강필성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하거든 형방 어른께 가서 따져보시오. 그 말에 송규만은 고개를 들었어요. 강필성의 눈을 보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형방도 강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송규만은 마당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가 닿았어요. 나리, 제발. 소인에게는 늙은 어미와 아들이 있습니다. 점포마저 빼앗기면 식솔들이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강필성은 일어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송규만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지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송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가명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형방이 강필성의 편이라 해도 가명의 관찰사 어른께 직접 호소하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날 밤 송규만은 개성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고갯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양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송규만은 빠르게 걸었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턱쯤에서 갑자기 앞길이 막혔습니다. 산의 5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얼굴을 천으로 가린 왈패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곤장이 들려 있었지요. 송규만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에도 3이 서 있었습니다. 이 보시오.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상인이요. 왈패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송규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소나무 줄기에 닿았지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갯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다음 날 아침 고갯길 한쪽에 송규만의 갓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갓 옆에는 찢어진 도포 자락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이틀 뒤 포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규만이 고갯길에서 도적에게 당한 것으로 보이오. 시신은 산 아래 골짜기에서 수습하였소. 관에서는 도적의 소행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포목거리의 상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 일을 시켰는지를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치원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점포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였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치원은 곧장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뒤 치원이 아버지의 점포에 도착했을 때 강필성의 왈패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고문에 자물쇠를 걸고 있었습니다. 치원은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이 창고는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소. 썩 물러나시오. 왈패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애비가 빚을 안 갚고 죽었으니 이 창고는 이제 강대인 것이야. 그 어음은 위조된 것이오. 아버지는 그 금액으로 빌린 적이 없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구나. 강필성이었어요. 느긋하게 걸어오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형방 어른이 인정한 어음이야. 자네가 감히 형방을 사기꾼이라 하는 것이냐? 치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강필성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네 정혼녀 홍매화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이 맞겠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원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이 짐승 같은 자아. 치원이 강필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왈패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어요. 치원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몽둥이가 등을 내리쳤지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치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말이 있었어요. 한강에 던져라. 강필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왈패들은 치원을 한강 나루로 끌고 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어요.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왈패들은 의식 없는 치원을 강둑에서 밀었어요. 풍덩.
물이 튀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치원의 몸을 감쌌어요. 물살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치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강물은 치원을 끌고 흘러갔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하류로, 또 하류로, 밤새 떠내려갔어요. 새벽녘 강폭이 넓어지는 어느 여울목에서 치원의 몸이 갈대밭에 걸렸습니다. 상체는 진을 위에, 하체는 아직 물속에 있었어요.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때렸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치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만 겨우 붙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필성의 하인들이 홍매화의 집을 찾아왔어요. 밤이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홍매화를 내놓으시오. 강대인의 명이요. 매화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양반이었어요. 하인들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지요. 이것이 무슨 행패란 말이오. 송규만의 빚이 아직 남아있소. 정혼녀도 빚의 담보요. 매화의 어머니가 딸을 감쌌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갈 수 없소. 하지만 하인 넷이 어머니를 밀쳐냈어요. 매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화는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올랐지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소녀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매화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매화는 강필성의 저택으로 끌려갔어요. 강필성은 매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내 첩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매화는 고개를 들어 강필성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차라리 혀를 깨물어 죽겠습니다. 강필성은 그 눈빛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매화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차가운 각오만 있었습니다. 강필성은 혀를 찼지요. 고집센 것. 그래, 좋다. 그럼 바느질이나 해라. 그날부터 매화는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옷감이 쌓여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요. 하지만 매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혼자가 되면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치원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원이 죽었다고 했어요. 한강에 던져져 죽었다고요. 하지만 매화는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시지요. 매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하류의 여울목이었어요. 갈대밭 사이에 사람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 위에 피어올랐지요. 물 위로 희뿌연 안개가 흘렀습니다. 그때 갈대밭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늙고 주름졌지만 허리는 꼿꼿했어요. 낡은 도포를 입고 등에는 빈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갈대밭 사이에 사람을 발견했어요. 지팡이를 놓고 진을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치원의 몸을 끌어올렸지요. 늙은 몸이었지만 힘은 황소 같았어요. 치원을 강둑 위로 끌어올린 노인은 귀를 치원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노인은 치원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안개 속으로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져 갔습니다. 치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누군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물 위에 번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요. 치원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낡은 석가래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흙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지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지요. 얼굴도 퉁퉁 부어 한쪽 눈이 잘 떠지지 않았어요. 그때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살아났구나. 낮고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치원이 고개를 돌리자 작은 화로 옆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허리는 곧았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강 하류 여울목이네. 갈대밭에 걸려 있던 것을 내가 끌어냈지. 치원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미리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죽음, 강필성의 웃음, 왈패들의 몽둥이, 그리고 차가운 강물. 치원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서 뭘 합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은 화로에 불을 쑤시며 피식 웃었어요. 그럼 다시 강에 던져줄까? 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화로에 죽 냄비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먹어라. 살든 죽든 배는 채워야지. 노인은 죽 한 그릇을 치원 곁에 놓았습니다. 치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치원은 죽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염회였습니다. 움막 한쪽에는 낡은 배틀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실타래와 물레가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배를 짰지요. 가난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어요. 치원이 몸을 추스르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치원에게 밥을 해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어요. 말은 적었지만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치원이 물었어요. 어르신은 어찌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십니까? 정염에는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밀며 대답했습니다. 자네와 같은 이유지. 치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40년 전 나도 개성에서 포목상을 했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개성에서 한양까지 무명 유통을 처음 개척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 배틀장 7곳, 포목 창고 10칸. 거래처만 30이 넘었지. 치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네. 처음에는 작은 행상이었지. 친절하고 웃음이 많았어. 나도 처음엔 그를 도와줬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북이 멈췄어요. 그 자의 이름이 강필성이었네. 치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놈이 어르신의 것도 빼앗은 것입니까? 모조리. 창고도, 배틀장도, 거래처도. 3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겼지. 노인은 다시 북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울목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네. 40해째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로에 불이 타닥거렸어요. 배틀 소리만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말해 보거라. 아버지가 빼앗긴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강필성을 반드시 무릎 꿇리겠습니다. 노인은 배틀 앞에서 돌아보았어요. 치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래, 그 눈이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머리가 있어야 버는 것이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부터 자네 머리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세. 그날부터 정여매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40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주었어요. 무명과 명주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의 꼬임을 보는 법, 오래 촘촘함을 세는 법, 물에 적셨을 때 색이 변하는지 살피는 법. 치원은 노인이 짠 배를 손으로 만지며 감각을 익혔지요. 눈으로만 보지 마라. 손끝으로 느껴야 하네. 노인은 시세를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무명 생산이 줄고 값이 오른다는 것. 가뭄이 들면 목화 수확이 줄어 이듬해 봄 무명 값이 치솟는다는 것. 중국 사신이 오면 명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장사는 하늘을 잇는 것이네. 하늘이 비를 내리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야 하지. 치원은 밤이면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머릿속에 새겼어요. 종이도 붓도 없었으니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치원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지금 자네에게 돈은 없네. 하지만 두 다리가 있지. 팔도 장터를 돌아다녀라. 어느 장의 무명이 얼마인지, 어느 고을의 명주가 남아도는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머릿속에 담아라. 치원은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칠패시장에서 공주 장터까지, 전주 남문장에서 안동장까지 한 달에 닷새 꼴이 넘는 장을 돌았어요. 각 장터에서 무명 한 필의 값이 얼마인지 기록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배틀이 몇 대인지, 올해 목화, 작황이 어떤지 꼼꼼히 파악했지요. 석 달째 되던 날, 한양에서 내려온 대상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 안동 무명 값이 얼마가 될지 알고 싶으십니까?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안다는 것이냐? 지금 안동 일대 배틀장 주인들이 물량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한꺼번에 풀 것이고, 그러면 값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안동 무명에 돈을 넣으시면 손해를 보십니다. 대상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혹시 몰라 투자를 미루었습니다. 한 달 뒤 치원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지요. 대상인이 치원을 찾아와 은자 2냥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정보가 필요하시면 단량입니다. 대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내놓았어요. 자네는 참으로 신통하구나. 치원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무명 시세표라 불렀어요. 반년이 지나자 20명이 넘는 대상인들이 치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치원은 반년 만에 80냥을 손에 쥐었지요. 80냥이 생기자 치원은 다음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열흘 전이었어요. 치원은 공주 장터에서 헐값에 풀리는 무명 20필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장마철에 무명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습기에 곰팡이가 피기 쉬웠으니까요. 장터 주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마 앞에 무명을 사다니 제정신이요? 덕분에 싸게 잘 샀습니다.
치원은 무명을 석회가루로 감싸 습기를 차단했어요. 노인에게 배운 보관법이었지요. 장마가 끝나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화밭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무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값이 가장 높은 날, 치원은 20피를 전부 팔았어요. 80냥이 200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치원은 같은 방법을 3번 더 반복했어요. 가을에 싸게 사서 겨울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겨울에 사서 봄에 팔았지요. 1년이 지나자 치원의 손에는 1000냥이 쥐어졌습니다. 1000냥이 생기자 치원은 더 크게 움직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물건이 지나가는 길을 잡는 자가 이기는 법이야. 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필성의 포목 운송은 개성에서 한양까지 육로로 닷새가 걸렸습니다. 짐꾼 수십 명을 써야 했으니 비용이 막대했지요. 하지만 한강 수로를 이용하면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문제는 마포 나루의 선착장이었습니다. 지역 아전들이 외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었지요. 치원은 보름 동안 나루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아전들의 습성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바둑과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치원은 나루터 옆 주막에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 저녁 아전들이 바둑 두는 자리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첫날은 구경만 했어요. 이틀째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사흘째 아전 하나가 물었지요. 자네 바둑 좀 둘 줄 아는 것 같은데. 치원은 일부러 졌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술 한 상을 차렸어요. 다음 날도 지고 그 다음 날도 졌습니다. 한 달 내내요. 한 달이 지나자 아전들은 치원을 동생이라 불렀어요. 형님, 포목을 좀 실어 나르고 싶은데 나루를 쓸 수가 없어 걱정입니다. 아전 우두머리가 껄껄 웃었어요. 동생, 그런 것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1년에 12냥만 내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 놓겠네. 치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강필성보다 빠르고 싸게 포목을 한양에 풀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 뒤로 치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 2척을 사서 전주와 안동의 포목을 한강 수로로 한양까지 실어 날랐어요. 닷새 걸리던 길이 이틀로 줄었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치원은 강필성과 정반대로 장사했어요. 납기를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불량 포목을 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외상 결제를 석 달까지 허용해 주었어요. 반년 만에 한양 포목 도매의 사할이 치원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는 하급 무명을 헐값에 사들여 보자기와 행주로 가공했습니다. 가공품은 조선팔도 어디서나 팔렸지요. 노인 정여매를 모셔다가 가공 공장의 총책임자로 앉혔어요. 결국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노인은 치원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치원은 전국 주요 장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심었어요. 이들은 그 지역의 모든 정보를 치원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지, 관하에서 무엇을 사들이는지, 경쟁 상인들이 뒤늦게 움직일 때 치원은 이미 계약을 끝낸 뒤였지요. 3년이 지나자 치원의 자산은 수만 냥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상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양 상인들은 그를 송치원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윤백상.
한양 포목계에서 윤백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빠르고 신용이 확실한 상인. 그것이 윤백상이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그가 3년 전 한강에 던져져 죽을 뻔했던 청년이라는 것을요. 치원은 밤이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필성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지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복수할 준비가 되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치원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달빛이 치원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3년 전 갈대밭에 쓰러져 있던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치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상 윤백상이 된 뒤에도 치원은 석 달을 더 준비했어요. 강필성의 현재 상태를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치원의 사업 확장으로 강필성의 포목 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어요. 한양 거래처 대부분이 윤백상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지요. 줄어든 수익을 메우려고 강필성은 한양 땅 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치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투기의 맛을 들인 자는 더 큰 투기 앞에서 반드시 눈이 먼다. 어느 날 밤 치원은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막쇠. 한양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먹고 살던 사내였어요. 30줄의 나이에 키가 크고 체격이 우락부락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웃으면 아이처럼 순박해 보였지요. 막쇠는 3년 전 겨울에 굶어 쓰러졌을 때 치원이 밥을 사준 것을 잊지 못했어요. 그 뒤로 치원을 형님으로 모시고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지요. 막쇠야. 예, 형님. 너는 이제부터 강필성에게 접근해야 한다. 막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라도 금광 투자를 중개하는 상인으로 위장하거라. 대신 절대 급하게 굴지 마라. 강필성 그 자가 먼저 달려들게 해야 해. 어찌 그 자의 의심을 뚫겠습니까? 치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의심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다만 의심을 이기는 탐욕을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그 자는 의심보다 욕심이 크거든. 막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막쇠가 강필성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한양의 번화한 주막에서였습니다. 강필성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이었어요. 막쇠는 일부러 강필성 옆자리에 앉아 동행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얼마 전에 전라도 장흥 폐광에 투자했는데 금맥이 새로 터지지 않았겠나? 채굴만 하면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 걱정이구만. 강필성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지만 막쇠는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강필성은 속이 탔지요. 금맥이라니. 사실이라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막쇠를 찾아보았어요. 사흘 만에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서 만났어요. 이보시오. 그날 했던 그 광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소. 막쇠는 모지 이기는 척 준비해 온 가짜 금 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필성의 눈이 번쩍였어요. 견본을 집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무게를 재고 빛깔을 살폈지요. 그런데 광산일은 사기가 많소. 나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사람이요. 역시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막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치원이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었지요.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지요. 다만 마음이 있으시면 소액이라도 성의금을 걸어 놓으시오. 확인 후 마음에 안 드시면 원금 그대로 돌려드리겠소. 원금이 보장된다. 내 얼굴을 걸고 약속하겠소. 강필성은 구미가 당겼어요.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마를 넣으면 되겠소? 우선 500냥만 내시오. 강필성은 500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막쇠가 치원을 찾아왔어요. 그자가 500냥을 냈습니다. 이제 그자가 미끼를 물었으니 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자가 실제로 광산에 사람을 보내면 어찌합니까? 폐광은 실제로 있는 곳이야. 다만 금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알아서 꾸며줄 것이다. 치원의 말대로였어요. 보름 뒤 강필성이 전라도에 보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폐광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경비까지 서 있었습니다. 금맥이 발견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강필성은 활짝 웃었어요. 포목 사업에서 줄어든 수익을 금광으로 만회할 수 있겠구나. 강필성은 곧바로 막쇠를 불러냈어요. 투자하기로 결심했소. 얼마를 넣으면 되겠소? 최소 5,000냥이요. 알겠소. 열흘 안에 준비하리다. 강필성은 가진 현금이 부족해 포목창고 몇 채를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치원이 사람을 시켜 사들이고 있었지요. 닷새 뒤 막쇠가 다시 강필성을 찾아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소. 무슨 일이요? 개성상단의 큰손 둘이 이 광산에 끼어들려 하고 있소. 그들이 들어오면 어르신의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소이다. 강필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자들이 얼마나 넣겠다 하오? 10,000냥을 이야기하고 있소. 강필성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심과 탐욕이 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이겼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마련하면 되겠소? 최소 10,000냥이요. 10,000냥이면 전 재산을 처분해야만 가능한 돈이었어요. 창고를 모두 팔고 땅과 집까지 팔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강필성은 즉시 사람들을 풀어 전 재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치원은 뒤에서 사람을 시켜 그 재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여드레 뒤 강필성이 10,000냥을 막쇠에게 가져왔어요. 수고하셨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하셔도 좋소. 강필성은 그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막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막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쁜 모양이군. 강필성은 속이 탔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막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필성은 막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양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강필성은 급히 사람을 전라도 폐광으로 보냈지요. 달포 만에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냐? 폐광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비도 일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필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써먹던 수법에 자신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판을 짠 것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15,000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빈방과 빛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강필성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 그것은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치원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홍매화를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막쇠야, 이번 일도 내가 나서 주게. 형수님을 모셔오는 일인데 당연히 제가 나서야지요. 강필성이 빈털터리가 된 뒤 저택의 경비는 허술해져 있었어요. 하인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나고 있었지요. 막쇠의 부하들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남은 하인들이 대문 쪽으로 몰려간 사이 막쇠가 뒷문으로 들어가 매화를 데려왔어요. 매화는 품에 두툼한 종이 묶음만 감추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막쇠가 준비한 가마에 올라 양반의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가마는 치원이 있는 상단으로 향했어요. 치원은 상단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어요. 발이 내려졌습니다. 매화가 내렸습니다. 3년이었어요. 매화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흉터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3년 전 그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치원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매화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어요. 치원이 매화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늦게 데려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어서 고마워요. 다친 곳은 없소. 나는 괜찮아요. 치원은 매화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매화가 품에서 두툼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쪽지를 보냈을 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치원이 종이를 펼쳤어요.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위조 증거, 피해자 명단, 날짜와 금액,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강필성이 출장 간 밤이면 치부책을 꺼내 베꼈어요. 3년 동안 틈나는 대로요. 치원은 종이 묶음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바늘에 찔려가며 바느질을 하면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역시 당신은 천상 나의 배필이오. 매화는 웃었습니다. 3년 만의 웃음이었어요. 치원은 매화가 건넨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강필성이 관아의 형방과 생리에게 바친 뇌물 기록, 어음을 위조한 증거, 그로 인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단. 치원은 이 증거를 형조에 올렸어요. 형조에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가명의 형방 3명이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형방들은 모두 자복했어요. 강필성에게 뇌물을 받고 어음 위조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생리들도 줄줄이 불었지요. 그리고 강필성도 끌려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강필성에게는 변호해 줄 사람도 뒷배가 되어 줄 관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왈패들도 잡혀왔습니다. 3년 전 송규만을 죽인 자들이었어요. 강필성의 사주를 받고 송규만을 때려 죽였습니다. 왈패들이 모두 불었습니다. 30년 동안 강필성이 저지른 죄가 하나하나 밝혀졌어요. 어음 위조로 빼앗은 점포 17채,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 5, 뇌물로 매수한 관리 7,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필성은 남은 재산 전부 몰수와 유배형을 선고받았어요. 형방 3명은 파직과 3년형을 받았습니다. 왈패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재판이 끝나고 치원은 사람들 속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필성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어요.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얼굴이었지요. 강필성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한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3년 전 한강에 던지라 명령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강필성의 눈이 커졌어요. 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강필성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이 판을 짰는지를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 강필성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년 동안 남을 속여온 자가 자신의 수법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아버지가 고갯길에서 세상을 떠났지요. 치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치원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아버지의 묘소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필성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했어요. 매화와 혼례도 올려야 했지요. 치원은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튿날이었습니다. 치원은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어요. 매화와 막쇠가 함께였지요.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2시진을 걸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으니 양지바른 언덕이 나왔어요. 아버지 송규만의 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어요. 3년 전 치원이 한강에 던져진 뒤 마을 사람들이 모아 만들어 준 무덤이었지요.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 새길 돌 하나 없는 초라한 묘였어요. 치원은 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묘 주변의 풀이 흔들렸어요.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치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치원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강필성이 잡혀갔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자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불효자식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더 일찍 갚아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치원의 어깨가 떨렸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화가 치원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매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소녀 홍매화,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리 인사를 올립니다. 매화는 저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의 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일어서다니. 아버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겠지요. 치원은 매화를 바라보았어요. 매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지요. 막쇠도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놈 막쇠라 합니다.
형님을 친형으로 모시고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큰 절을 올렸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어요. 치원은 그 바람에 아버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묘소를 다녀온 며칠 뒤 치원과 막쇠는 말을 타고 한강 하류의 여울목으로 향했습니다. 정염에 노인이 병이 깊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운막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자네 왔는가?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글쎄, 갑자기 기운이 없더군. 치원은 노인 곁에 앉았어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강필성이 어찌 됐는지 들었네. 예. 모두 끝났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잘 됐어. 참 잘 됐어.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덕분에 이제 나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치원은 노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여울목이 좋네. 4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 여기가 내 집이야. 노인은 치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치원아. 예, 어르신. 자네를 처음 갈대밭에서 끌어냈을 때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치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갈대밭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치원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아비를 잃은 자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네. 자네가 잘 되어서 참으로 기쁘구나.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틀 뒤 새벽녘이었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염에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40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슴에 쌓인 한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지요. 치원과 막쇠는 운막 근처 양지 바른 언덕에 노인을 묻어드렸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노인이 40년을 바라보던 그 강이었지요. 어르신, 이젠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치원은 봉분 앞에 절을 올렸어요. 이놈도 어르신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편히 잠드시오. 막쇠도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무척 맑았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갈대밭이 바람에 출렁였지요. 치원은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자신이 떠내려온 그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자신을 구해준 그 강이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치원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강필성에게 재산을 빼앗긴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자식과 가족들이었지요. 살아있는 이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유족도 있었습니다. 치원은 그들을 상단 사랑방에 모았어요. 15명이 왔습니다. 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소인이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옵니다. 치원은 장부를 꺼냈어요. 강필성에게서 사들인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필성이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은 점포와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정말이요? 한 늙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 점포를 빼앗긴 이였어요. 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치원은 점포 문서를 하나하나 내밀었어요. 이름을 부르며 건넸습니다. 박서방님의 포목점, 최영감님의 배틀장, 김주사님의 창고. 문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이 내 점포란 말이오. 한 늙은이는 문서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점포였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식솔들이 평생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오. 치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소문이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윤백상이 강필성에게 빼앗긴 재산을 모두 돌려주었다더군. 그분이 바로 3년 전 한강에 던져졌던 송규만의 아들이라지.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팔도 상인들 사이에서 치원의 이름은 1위의 상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뒤 치원과 매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했어요. 화려한 잔치 대신 가까운 이들만 모았습니다. 막쇠가 들러리를 섰고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은 상인이 축하를 해주었지요. 매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어요. 3년 동안 바느질에 찔려 흉터가 남은 손가락 위에 고운 반지를 끼웠습니다. 치원은 사모관대를 쓰고 매화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혼인을 약속한 지 5년, 헤어진 지 3년. 그 긴 세월을 서로를 믿고 기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오래 기다리게 했소. 부인. 매화는 웃었습니다. 뜸을 들인 만큼 밥도 맛있는 법이지요. 이 정도 기다림은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서방님.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막쇠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이놈이 죽을 때까지 두 분을 지켜드리겠소. 고맙다, 막쇠야. 치원은 막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혼례가 끝나고 치원이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화의 손이었어요.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는 손. 3년 동안 강필성의 치부책을 베끼던 손. 치원을 위해 증거를 모으던 손. 치원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원의 사업은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치원의 선행을 팔도 장사치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치원의 상단이라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누구나 믿고 물건을 내줄 정도였지요. 정직하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그것이 치원의 장사 방식이었어요. 아버지 송규만에게 배운 것이었고 노인 정여매에게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치원은 해마다 봄이 되면 두 곳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묘소와 정염의 노인의 묘소. 두 곳에 절을 올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 돌아왔습니다. 매화는 그런 치원 곁에서 늘 함께 했지요. 막쇠는 약속대로 평생 치원의 곁을 지켰어요. 치원의 상단은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이어졌습니다. 3대를 이어 조선에서 가장 신뢰받는 포목 상단으로 남았지요.